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 3개월이 넘었고 숙려 기간도 끝이 난 상태라 법적으로 완전한 남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충격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6년 결혼 생활 끝에 정리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어느 순간부터 저와 엄마를 대하는 행동들이 눈에 띄게 달라졌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큰 상처로 돌아와 이혼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고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은 결국 경찰까지 동원하게 만들었죠. 문제가 시작된 건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이후 한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셨었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병문안을 왔었어요. 당연히 저희 엄마를 걱정해주고 몸 상태는 어떤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되었고 시모의 한마디에 너무 놀란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아 생각 없이 뱉은 시모의 말에 안 좋은 감정을 표출했어요. 딱 봐도 엄마의 상태가 어떤지 뻔히 보이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돈이 궁하다 보면 몸으로라도 때워야 되겠지. 그런데 그거 몇 푼 벌려다가 세상 떠날 수도 있다는 거 모르는 건 아니시죠? 제가 봤을 때 일부러 차랑 부딪히는 척 연기를 해서 보험금 타먹으려고 한 것 같아 보이던데 단순 접촉 사고라면서 굳이 입원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참에 정밀검사도 좀 받고 병원에서 푹 쉬면서 때 되면 삼시세끼까지 나오니까 잘됐다 싶었겠죠. 어머님, 저희 엄마 걱정되셔서 병문안 오신 거 아니에요? 보험금 타먹으려고 술을 쓰는 거라뇨. 아니,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쓸데없는 말씀하실 거면 왜 오신 거예요? 저희 엄마 좌측 갈비뼈 3군데에 금이 갔고 발등에도 금이 가서 최소 한 달은 꼼짝없이 누워만 있어야 한다고요. 이만하길 다행인 건데 지금 보험 사기라고 하셨어요? 아니. 우리 엄마는 보기에 멀쩡해 보이시니까 큰일이 아닌 줄 아셨나 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너무 열내지 마. 우리 엄마도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길 바라신다고. 내가 당신한테 전화했을 때 우리 엄마 상태에 대해 설명해 줬었잖아. 병원에 오기 전에 어머님한테 미리 말씀 안 드렸어? 상식적으로 걱정부터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단순 접촉사고라 해도 사람 생명에 위협이 있었던 일이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이 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보험금 타먹으려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거 아니냐고 의심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저희가 돈이 없다 해도 그런 짓을 저지르진 않는다고요. 그런 말 할 수도 있는 거지. 너무 열내는 거 아니니? 나는 그냥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고 사돈어른 돌아가신 지도 벌써 몇 년 됐으니 돈이 좀 쿵해졌나 보다 생각했지. 아니면 그만인 거지. 왜 화를 내고 그래? 어찌됐든 크게 다친 건 아닌 것 같고 얼굴도 봤으니까 저는 약속 때문에 먼저 가보겠습니다. 저희 엄마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문안 와서 한다는 말이 보험금 타먹으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거 아니냐는 말을 했을 때는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거기에 더해 남편까지 시모를 두둔하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게 되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시모는 급하게 자리를 뜨고 제 옆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던 남편은 눈치도 없이 저희 엄마 저녁 식사는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바로 왔더니 배가 고프다며 엄마가 교통사고로 입맛이 없으면 그 식사 자기가 먹으면 안 되겠냐는 어이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미 시모 때문에 1차적으로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남편이 2차로 제 속을 뒤집어 버렸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남편을 끌고 병실 밖으로 나왔어요.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에 실망을 크게 한 저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며 화를 냈고 남편은 저에게 손을 내밀면서 돈 좀 달라고 하더군요. 가는 길에 저녁이라도 좀 사 먹게. 돈 좀 줘봐. 집에 가면 먹을 거 없잖아. 장모님 저렇게 되셔서 집에 밥도 안 차려놨을 거 아니야? 한 2만 원만 줘봐. 오래간만에 짜장면에 탕수육 좀 시켜 먹게. 나 내일부터 다시 일하게 됐으니까 2만 원 정도는 줄 수 있잖아. 나도 당신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이번엔 또 무슨 일인데? 어차피 또 몇 달 하고 그만두겠지. 내가 그동안 당신을 봐왔는데 모르겠어? 이번에는 제발 부탁인데 6개월은 좀 넘기면 안 될까? 이번엔 느낌이 좋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마 이곳에서 아예 자리를 잡게 될 것 같아. 집안의 가장인 나도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당신은 일하고 있는데 나는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해서 맨날 눈치만 보였었다고. 이번에 나 한방병원에서 일하게 됐어. 단순 업무 처리인데 보수가 꽤 괜찮은 것 같아.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진득하게 오래만 다녀.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자, 여기 2만 원. 솔직히 지금 기분 상태론 주고 싶지 않은데 집에 차린 것도 없고 밥값 안 주면 어머님한테 또 얘기해서 상황이 안 좋아질까 봐 주는 거야. 나도 이번이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아. 당신이 별 이유 없이 또 그만둔다면 그땐 우리 관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 우리 딸 지우도 이제 5살이야. 앞으로 돈 들어갈 곳 얼마나 많은데 나 혼자 버는 걸로 생활하는 게 얼마나 버거운지 알아?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엔 이혼하는 게 좋을지도 몰라. 당신한테 나가는 돈만 줄여도 우리 지우한테 뭐라도 하나 더 해줄 수 있잖아. 나 정말 마지막으로 기회 주는 거야. 알았어. 알았다고. 당신은 어떻게 얼굴만 마주하면 잔소리냐? 누구는 이런 식으로 살고 싶은 줄 알아? 나도 남들한테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어. 남편은 제 손에 들려있던 2만 원을 낚아챈 뒤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만 보면 한숨밖에 안 나왔고 답답하기만 했었어요. 6년의 결혼 생활 동안 일자리만 수없이 옮겨 다녔었죠. 단순 사무직부터 생산직, 주유소, 편의점, 배달일 안 해본 게 없을 정도였는데 하나를 진득하게 하지 못하고 꼭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쉬는 기간이 짧은 것도 아니었어요. 길면 쉬는 날이 6개월은 넘어갔었으니까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집에서 쉬고 있으면 집안일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건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먹은 건 제때 치우지 않아 밥그릇에 달라붙어 있는 밥풀은 말라 비틀어져 있고 아이는 방치해두고 소파에 누워서 잠이나 퍼질러 자는 남편 때문에
몇 번이나 이혼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도 참고 있었던 건 제 아이가 이제 5살밖에 안 됐고 언젠가는 남편도 정신 차리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찾아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남편은 마지막이라고 했던 일자리를 그만두게 되었죠. 그래서 더는 함께 살기 너무 힘들다고 속에 있던 말들을 전부 다 꺼내놓게 되자 제 말을 듣던 남편이 꽤 큰 충격을 받았는지 다음날부터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을 것 같아 큰 기대는 하지 않았었고 한방병원에서 일자리를 구했다며 밥값을 받아갈 때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았어요. 최소 1년도 다니지 못한다면 남편과는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한방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엄마는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를 받은 뒤 퇴원을 하셨어요. 아빠가 암으로 돌아가시지만 않았어도 저희 집안이 무너지는 일은 없었을 텐데 집안의 버팀목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아빠가 세상을 떠나신 뒤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가 살아 계셨을 때는 시어머니도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았었는데 아빠가 떠나시고 엄마 혼자 남게 되자 시모는 저희 엄마와 가끔 얼굴을 마주할 때면 은근히 무시하는 말투로 상처를 줬어요. 엄마가 착해서 한 귀로 흘려 넘기는 거지. 성격 좀 있는 사람이었으면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병실에서 시모가 생각 없이 뱉은 말에 제가 오히려 욱할 정도로 개념 없는 행동을 자주 보였어요. 남편도 문제지만 시모도 그동안 남편과 결혼 생활을 지속해 오면서 저를 너무 힘들게 했었기 때문에 그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었어요. 여러 가지로 시댁과 마찰이 많았던 터라 버티는 건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였어요. 그렇게 힘든 날들을 보내는 동안 남편은 새로 취업한 한방병원에서 꾸준히 일을 했었고 2달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다니고 있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제가 힘들어한다는 걸 알기라도 하는 듯 열심히 다니고 있는 모습이 어느 정도 화를 가라앉히게 만들었습니다. 시모는 엄마가 입원했을 때 병문안 온 이후 제가 일부러 찾아뵙지 않았어요. 시모에게 안 좋은 감정 상태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굳이 먼저 연락드릴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을 했던 엄마가 몸이 좀 불편하신지 교통사고 후유증을 호소하셨어요.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으면 좀 괜찮아지긴 한데 그것도 일시적일 뿐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여기저기 많이 쑤시고 두통 때문에 잠도 잘 못 주무신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끝에 한방병원을 가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남편이 일하고 있는 곳으로 엄마를 모셔갔어요.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셔서 남편이 일하는 한방병원이 제일 가까워 일단 그곳에서 진료를 받아보기로 했던 거였죠. 그런데 남편이 일하는 병원에 도착을 하는 순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사돈이 여긴 또 무슨 일 때문에 오셨어요? 제 아들이 여기에서 일하는 걸 알고 혜택이라도 좀 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이제 막 2달 된 제 아들한테 그런 부탁하면 일하는 동안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어요? 다른 한방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아들 일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그냥 좀 놔두세요.
어머님, 얼굴 보자마자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지우 아빠가 하는 일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혼자서 흥분하고 그러세요. 어머님이야말로 그이가 일하는 병원에 오시는 게 오히려 불편한 상황을 만든다는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어차피 또 뭐가 마음에 안 든다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일 그만둘 게 뻔할 텐데요. 그리고 이 동네에 가깝고 제일 큰 한방병원은 이곳 한 곳뿐이라 다른 병원에 가려면 차를 타야 돼서 일단 이쪽으로 온 거지. 그이가 있어서 굳이 이쪽으로 온 건 아니에요. 누가 보면 지유 아빠가 한의사 정도 되는 줄 알겠어요. 저희 엄마 진료받아야 하니까 가로막지 말고 그만 비켜주세요. 어머님은 그 말투부터 고쳐야겠어요. 너? 지금 말 다 했니? 교통사고 크게 난 것도 아니면서 엄살 부리는 사돈보다야 건강한 내가 100배 1000배 낫지. 남이 보면 죽을 병 걸려서 온 줄 알겠네. 내 아들 일하는데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나가서 파스나 사붙여. 이제 마음 잡고 겨우 적성에 맞는 거 찾아서 일하는데 왜 방해를 하려 들어? 시모가 지갑에서 3,000원을 꺼내더니 엄마 얼굴을 향해 3,000원을 던졌어요. 저는 엄마 진료를 보러 온 거지 남편을 만나러 온 것도 아닌데 제 앞을 막아선 시모의 행동에 화가 치밀어 올랐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건지 더는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 시모를 밀치며 들어가려 하자 저를 가로막아섰고 병원 입구에서 저와 시모의 언성이 높아지자 병원 관계자들이 달려와 말리기 시작했고 시모는 더욱더 흥분하면서 저를 보며 난리를 쳤어요.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일을 하고 있던 남편이 밖으로 나왔고 저와 시모의 마찰을 보더니 기겁을 하면서 달려와 저와 시모 사이를 떨어뜨려 놓자 그제야 상황이 진정이 됐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죠. 에휴, 말도 마라. 사돈이 네가 이 병원에서 일하는 거 알고 공짜 진료 보려 하길래 내가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다른 병원 가보라고 했거든. 그런데 며느리가 나를 아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면서 여기서 굳이 진료 받겠다잖아. 그러니 내가 속이 안 터지겠어? 여기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은 가족들 단순 진료가 무료인 거 알고 있어도 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생각 좀 하고 행동을 해야지. 2달밖에 안 된 우리 아들이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어. 그래서 다른 한방병원에서 진료 받으라 했던 건데 이게 내가 잘못한 거니? 우리 아들이 마음 잡고 제대로 일 좀 해보겠다고 땀 흘리며 뛰어다니고 있는데 너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어? 나도 참을 만큼 참았고 더는 너를 며느리로 받아주고 싶지도 않다. 내 아들 인생 방해하지 말고 이제 그만 끝내거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셨네요. 제가 저 인간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는지 아세요? 누가 참고 있었는데요. 이혼은 제가 원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은 가족들 단순 진료가 무료라고요? 저는 그 말 처음 듣는데요. 저 인간이 어머님한테만 귀띔해 줬나 봐요. 저는 방금 한 말을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을 무시하고 있던 거였어? 2달 동안 나는 그런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난리를 친 거예요. 어머님이 왜 이 병원에 있었는지 알겠네요. 가족이니까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서 어머님이 혜택 받으시려고 기다리고 있던 거였죠?
그런데 갑자기 엄마랑 내가 저 인간 일하는 이 병원으로 한꺼번에 오니까 가족 모두 무료로 진료를 받게 되면 저 인간 눈치 보이고 부담 줄까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보고 병원에서 나가라고 화를 내면서 3,000원을 저희 엄마 얼굴에 던진 거예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아까 왜 혜택 얘기를 하나 했네요. 그래, 나 혼자 진료받을 생각이었는데 사돈까지 받게 되면 내 아들이 눈치가 보일까봐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한 거였다. 그게 뭐 잘못된 건데?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잠깐만 좀 비켜보세요. 아니, 이런 형편없는 곳엔 어쩔 일로 오신 거예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전화라도 한 통 주셨으면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요. 벌써 움직이셔도 되는 거예요?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 처음 입원했을 때 찾아뵙고 그동안 못 갔었어요. 아이고, 원장님이 여기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 저한테 한의사라고 얘기한 건 기억하는데 명함 주신 걸 잃어버려서 깜빡 잊고 있었거든요. 보험사에 문의라도 해볼 걸 그랬네요. 다른 지역에서 계신 줄 알았죠. 여기 병원인 줄 알았다면 진작 와볼 걸 그랬어요. 제가 요즘 사고가 난 이후로 계속 두통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어지럽기도 하고요. 다 제 잘못이죠. 그때 앞만 똑바로 보고 운전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예약 진료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자리에 앉아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최대한 빨리 안내해 드릴게요.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병원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셨던 거예요? 대충 보니까 상황이 많이 안 좋아 보이던데요?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내 아들이 근무하는 병원의 원장님과 교통사고가 난 사람이 안사돈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상황은 미리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도 사고를 냈었던 여자를 그 자리에서 처음 봤었어요. 보통은 보험 처리로 끝나기 때문에 얼굴 볼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한의 원장이라는 그 여자는 이미 사고가 났을 당시 병원에 같이 있었고 명함까지 줬었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였어요. 엄마는 제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도중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으로 오다가 저까지 문제가 생길까봐 퇴근 시간에 맞춰 연락을 했던 거였어요. 전화를 하셨을 때도 병원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렸다고 하셨지 교통사고 소식은 끝까지 숨기셨어요. 나중에 병실로 들어오고 나서야 알게 된 거였죠. 그 사이 사고를 냈던 한의 원장은 돌아간 상태였고 저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던 거였죠. 엄마도 정상적인 보험 처리는 끝이 났었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연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동네 한의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을 거라곤 전혀 모르고 있었죠. 남편과 시모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지 많이 당황스러워하는 얼굴로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는데 제가 원장님한테 여기서 새로 근무를 하게 된 사람이 저희 남편이라고 얘기하면서 좀 전의 상황을 대충 설명을 했어요. 시모가 난리친 상황에 대해 알게 된 원장님은 얼굴 표정이 굳어버렸고 시모는 거품을 물면서 최대한 상황을 좋게 풀어나가려 했지만 분위기는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가족들끼리
잠깐의 오해로 인해 생기게 된 일이니 좋게 넘어가길 원했지만 원장님은 좀처럼 용납이 되지 않는 듯 했고 시모는 이 문제로 자기 아들이 한의원에서 잘리게 될까봐 머리를 숙여 소란 피운 거에 대해 사과를 했어요. 남편은 한의원에서 잡다한 일과 탕전실에서 약을 다리고 청소까지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바쁠 때는 수납도 같이 한다고 들었는데 월급은 얼마 되지 않아도 꾸준하게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상황을 좋게 정리하려고 원장님한테 오해가 있었다는 걸 설명하려 했는데 그 순간 한의원에서 일하던 여자 직원이 갑자기 남편과 같이 일을 하지 못하겠다면서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러자 주변에 있던 다른 여자 직원들도 똑같이 남편이 일을 그만두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한 저는 그 여자 직원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일 먼저 입을 열었던 여자 직원이 남편의 손에 있던 핸드폰을 가리켰어요. 그러자 남편은 급하게 핸드폰을 숨겼고 원장님이 핸드폰에 뭐가 있는지 물어봤지만 횡설수설하면서 말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제 핸드폰에 뭐가 있겠어요? 요즘 배워야 될 업무가 많아지다 보니 잊어버리게 될까봐 핸드폰에 자료들을 저장해 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직원들이 광진 씨가 그만두길 원하는 거죠? 그 핸드폰에 뭐가 들어있길래 여직원들이 눈물까지 흘리는 건지 제가 이 병원의 원장으로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해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해결하는 게 좋은 거죠. 제가 좀 전에 문제로 광진 씨가 우리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는 게 맞는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직원들이 그만두길 원한다고 얘기하는 것 보면 제가 모르는 뭔가 문제가 있겠죠. 당장 핸드폰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시켜주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끝까지 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도대체 뭔데 그래? 왜 숨기고 말을 하지 않는 건데? 당신이 떳떳하면 핸드폰을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상황을 왜 계속 악화시키는 거야? 여기에서도 잘릴 거야? 그래, 일단 빨리 보여줘라. 이러다 여기서까지 잘리면 어쩌니? 네가 여기에서 일하는 게 즐겁다고 했었잖아. 적성에 맞는다며. 그럼 오해를 풀어야지. 원장님, 저 사람이 일을 배운답시고 핸드폰으로 자료를 촬영하는 것처럼 행동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어요. 저만 이상하게 느끼는 줄 알았는데 다른 직원들도 저처럼 똑같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들 모습을 촬영하고 있던 거였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지워달라고 했었는데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면서 끝까지 아니라고 하잖아요. 너무 불쾌하고 같이 일하는 게 힘들 정도예요. 맨날 말로는 5살 된 자기 딸 먹여 살려야 한다면서 온갖 불쌍한 척은 다 하고 뒤에서는 저희들 촬영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 줄 아세요? 원장님도 아마 촬영했을 거예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저는 여자 직원의 말을 듣는 순간 경악을 했어요.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남편의 또 다른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남편이 쥐고 있던 핸드폰을 빼서
확인을 해보려고 했지만 저에게도 끝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도망까지 치려고 하길래 한의원에 있던 사람들이 남편을 밖으로 못 나가게 막았고 잠시 뒤 경찰이 오면서 남편이 들고 있던 핸드폰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충격적이게도 다른 여자 직원들과 원장님의 사진들이 수두룩하게 들어 있었어요. 한방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남편 빼고 거의 다 전부 여직원이었는데 원장님이 남편을 채용했던 이유는 남자 직원도 있어야 안전할 것 같아 채용을 했던 거였는데 그게 엄청난 실수였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글로는 모든 걸 다 설명하긴 어렵지만 요즘 핸드폰의 기능이 상당히 좋아서 줌으로 확대해도 화질이 깨지지 않는다는 걸 이용해 상당히 많은 사진을 촬영했었어요. 남편은 그냥 호기심이라고 설명했었지만 그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여자 직원들과 원장님은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저도 그런 남편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해서 더는 함께 살고 싶지 않아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참고 살아왔었는데 또다시 저에게 상처를 준 남편과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시모는 그 자리에서 원장님과 직원들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지만 선처는 없었고 결국 법의 처벌을 받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현재 이혼을 한 지 3개월이 지났고 법적으로 완전히 남이 되었습니다. 시모는 제가 남편과 이혼을 결정했을 때 자신이 했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반품하겠다며 어떠한 말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남편은 경찰 조사를 하다가 추가적으로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밝혀졌고 그동안 다른 회사에서도 근무를 하면서 이 문제로 직원들에게 안 좋은 시선을 받아 퇴사를 한 거였어요. 일이 커지기 전에 남편이 퇴사를 해서 저는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였죠. 결국 전에 있었던 일들까지 전부 다 밝혀지게 되자 남편은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고 징역 4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로 시모의 동네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나서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제 딸의 친권을 받아내었고 저도 엄마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생각이에요. 처음엔 호기심이었겠지만 그걸 알면서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는 건 범죄 행위를 인정하는 거니 제 딸도 교육상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친권 포기각서를 받아내길 잘한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지만 그 시간이 너무 아깝기만 하네요. 앞으로는 저희 가족에게 좀 더 밝은 날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본성이란 단어의 의미는 본래부터 타고난 성질, 즉 천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악함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시숙과 형님의 행동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저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죠.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시숙의 존재에 대해 얘기는 들었었지만 단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시댁 집안의 며느리가 되기 전에 폭풍이 한 번 지나간 적이 있었고 그 때문에 인연을 끊은 채 지내왔었는데 남편과 결혼 10년 차가 되던 어느 날 시모에게 전화 한 통이 오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급하게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리고 시부모님과 남편의 굳어버린 얼굴은 시댁 집안에 또다시 엄청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시숙과 형님은 10년 동안 시부모님의 며느리로 생활하고 있던 저를 경계하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만 지키고 있던 도중 시숙이 먼저 입을 열었고 심각한 대화가 시작되었죠. 이게 얼마만이야?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잘 지냈어요? 장윤이 너는 때깔이 많이 좋아졌네. 그 사이 이쁜 색시까지 얻은 거야? 재수씨, 앞으로 얼굴 자주 볼 텐데 너무 굳어있는 거 아니에요? 인상 좀 펴요. 장윤이 네가 내 얘기했구나? 너희들 여기가 어디라고 온 거야? 2번 다시 얼굴 안 보고 살기로 해놓고 왜 갑자기 나타난 건데?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 어머님, 저희 15년 만에 왔어요. 오랜 세월이 흐른 만큼 이제 잘 좀 지내보려고 찾아온 거라고요. 가족은 원래 싸우다가도 화해하고 그런 거죠. 갈 데 없어서 왔는데 내치실 건 아니죠? 이 사람도 어머님이랑 그렇게 되고 나서 하루도 편하게 살아갔던 적 없었다고요. 결국 사업이 실패했지만 그래도 그만큼 경험을 얻었으니 다음에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온 건데 무조건 내치려 하시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을 받아달라는 거야? 그 난리를 쳐놓고 이제 와서 뭐가 바뀔 것 같은데? 우리가 받은 상처는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의 변화도 없이 상처로 남아있는데 너는 벌써 아무렇지도 않은 거냐? 장현이는 아직까지도 고통에 시달린다고? 그러니까 좋게 얘기했을 때 입금해 주셨으면 그런 일도 없었잖아요. 큰아들이 사업 좀 한다는 게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15년 만에 나타난 시숙은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돈 문제로 집안 싸움이 꽤 크게 벌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 일부를 시숙이 요구했지만 강하게 거절을 하시면서 원하는 대로 상황이 이어지지 않자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며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생활이 반복이 되면서 경찰들도 몇 번이나 와선 중재를 시켜봤지만 그때뿐이었어요. 사업할 재산을 주지 않으면 자금을 줄 때까지 끝도 없이 행패를 부리며 집안의 위기를 가져오게 만들었죠. 그런 시간들이 반복이 되자 시부모님은 자식이라고 더는 경찰에 신고해서 중재받는 것도 내키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시부는 자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번 다시 나타나지 않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죠. 시숙은 시부의 조건에 수락을 했지만 그때 당시 남편은 시숙을 적극적으로 말리며 넘어간 재산을 돌려달라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어요. 결국 돈 때문에 남편은 2층에서 계단으로 떨어지게 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시숙은 손에 들어온 재산을 가지고 시댁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정도로 발목에 큰 부상을 당하고 말았어요.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시숙은 자기 동생이 걱정도 안 됐는지 15년 동안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선 사업이 망해서 오갈 데 없다며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온 시숙과 형님을 보고 있으니 앞날이 걱정돼서 또 다른 사고가 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고 있었어요. 시숙은 과거에 안 좋았던 사고들에 대해 남편을 보며 진심의 사과를 하지 않길래 기분이 상한 저는 처음 본 시숙과 형님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말았죠. 15년 만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이 그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일단 잘못을 하셨으면 용서부터 구하셔야 되는 게 우선 아닐까요? 동서, 우리 오늘 처음 얼굴 본 사이 아니야? 서로 조심해서 나쁠 거 없는데 벌써부터 이러면
뒷감당은 할 수 있겠어? 형수와 형이 잘못한 건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아요. 정상적인 가족 관계를 원하시는 거면 지금 당장 무릎 꿇으시고 무엇을 잘못하셨는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도 잘 모르시면서 무작정 눌러 앉겠다고요? 저도 그날 이후 성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서방님, 그동안 안 본 사이에 성격이 많이 변하셨네. 예전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겠어요.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가려서 하지도 않네요. 그러다 한쪽 다리마저 불구가 되면 어쩌려고 그래요? 괜히 이 사람 성격 긁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너 지금 말 다 했니?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어디서 그런 험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거니? 너희들 인생길에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참견할 마음 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건 하나도 없구나. 엄마, 예전보다 성격이 많이 까칠해지셨네요. 이래서 저희가 두 다리 뻗고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겠어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형님네에게 상당한 불만을 표출했지만 조금도 동조하지 않으면서 가지고 온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그날 먼 길을 오느라 피곤했다면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희 가족은 형님네의 행동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어요. 시부는 방으로 들어간 형님네회를 밖으로 부르기 위해 문이 부서질 정도로 내려치면서 화를 내셨지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말로는 시숙과 형님이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를 만큼 알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고 저에게도 조심하라며 걱정되는 눈빛을 보내오고 있었죠. 저는 여차하면 경찰을 부르면 된다고 했지만 형님네에는 경찰을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면서 제 안전을 우선시했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제가 다칠까봐 걱정을 하고 계셨죠.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저희 부부도 집으로 돌아가는 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시부모님 댁에서 나가지 않고 자리를 지키며 형님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자식 새끼 하나 잘못 낳아서는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다며 가슴이 답답하셨는지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렇게 몇 시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시숙이 방문을 열며 거실로 나왔어요. 저희 부부가 시부모님 곁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던 시숙이 저희 부부 맞은편에 앉더니 정색한 얼굴로 경고하듯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죠. 아직까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런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이제 그만 돌아가지 그래? 언제까지 있을 건데? 그걸 왜 형이 신경 쓰는 건데? 내가 부모님 집에 있겠다는데 불만이라도 있는 건 아니지? 형은 언제 이 집에서 나갈 거야? 내가 부모님 집에 있겠다잖아.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져 줄 테니까 걱정 마. 나는 뭐 노인네 냄새나는 이 집구석에 처박혀 있고 싶겠어? 쓸데없이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지 말고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 너한테 줄 돈 없으니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 말고 내 집에서 나가라니까 몇 번이나 말을 해야 알아듣는 거야? 엄마, 저 당분간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어요.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아와서 편하게 있고 싶으니까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시숙은 싸우기 싫다며 대화를 이어나가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 시부모님께서는 다음날 출근도 해야 되고 친정에 있는 애들도 데려와야 하기 때문에 형님네 때문에 저희 부부의 일정을 망치지 말라며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저희를 돌려보내셨어요. 남편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겠다고 얘기했지만 시모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고 문제가 생기면 연락 주겠다며 저희를 안심시켜 주려 하셨어요. 시부도 시모와 같은 의견을 보이시길래 어쩔 수 없이 일단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하지만 집에 와서도 불안해하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저도 편하게 쉴 수가 없겠더라고요. 남편은 다음날 다시 가봐야 할 것 같다며 저에게 의견을 제시하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남편의 말에 따랐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모든 일정을 마치고 또 다시 시댁으로 향하려 하는데 시모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쉬지도 못하고 올까봐 걱정하셨죠. 남편은 형님네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여쭤보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형님네가 아무런 액션도 하지 않고 조용하게 지낸다며 밥 먹는 시간 외에는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모가 남편에게 계속해서 안심시키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꺼낸 뒤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연락 주겠다며 저희 부부가 불필요하게 움직이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옆에서 시부 또한 시모와 같은 의견을 보이시길래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쉬게 되었죠.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면서 큰일이 닥치지 않아 어느 정도 안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주말이 다가왔고 저희 부부는 형님네가 시댁에 온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네요. 첫날보다 확실히 분위기는 많이 가라앉은 상태였어요. 형님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주방에서 시모의 일을 도와주고 있었고 저도 시모를 도와 점심 식사 준비하는데 일손을 보탰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또다시 모여 한자리에서 처음으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조용하고 어색한 분위기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만큼 상당히 껄끄럽기만 했어요. 주방에서 들리는 거라곤 숟가락과 젓가락이 움직이는 소리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먼저 정적을 깨면서 형님네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았고 시숙은 남편의 질문을 예상이라도 한 듯 바로 답변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 15년 동안 인연 끄는 자식이 무턱대고 찾아와서 아무런 계획 없이 신세만 지려고 찾아왔겠어요? 다들 어느 정도 진정이 됐으니까 하는 얘긴데 당분간은 푹 쉬고 싶어요.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뒤 계획했던 대로 다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려고요.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그동안 운영했던 사업이 무너지게 되었거든요. 힘들게 달려왔던 만큼 일단 머릿속을 정리하고 싶은데 마땅한 것도 없어서 아버지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오랫동안 머물 생각도 없으니까 이제 그만들 좀 얼굴 붉히세요. 저도 그때 당시 동생의 사고는 지금도 생각하면 괴로울 정도로 마음이 많이 안 좋아요.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그때 너를 일부러 넘어뜨리려고 했던 건 아니야. 하지만 모두가 단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는 게 너무 서운해서 나도 모르게 그 감정이 동생에게 표출이 되었던 것 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저도 자식이잖아요. 제발 한 번은 받아주세요. 네가 그동안 나한테 가져간 돈이 얼마냐? 매번 이거 한다 저거 한다 해놓고 지원해주면 잠깐 하다가 결국 폐업하고 그런 일이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살아왔었는데 당연히 내 입장에선 끈기 없는 너의 모습을 보고 지원해주고 싶었겠어? 땅 파면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되는 적자에 나도 포기를 하게 된 거라고. 당연히 자식을 끝까지 믿어주는 게 부모라지만 너는 하나를 시작해도
끝을 보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것저것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잖아. 그러니 내 입장에서 얼마나 속 터지겠어? 그래서 지원해주지 않겠다고 했더니 결국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내 재산 가져가 놓고 하나밖에 없는 너 동생까지 다리를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놨었잖아. 그런데 15년이 흘렀다고 아픔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한 번만 봐달라고? 용서를 구하려면 진작에 왔어야지. 상처의 골이 끝도 안 보일 정도로 깊어졌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좋은 반응을 한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니? 무슨 계획과 생각으로 내 집에 다시 왔는지 모르겠지만 더는 우리 집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내가 원하는 거고 우리 가족의 결정이다. 아무리 내 자식이라지만 이건 용서가 안 된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아, 내가 이렇게 무릎 꿇을게. 아무리 미워도 돌아서면 가족이라는 말이 있잖아. 우리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야. 방법이 없진 않을 거라고. 그러니 딱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주세요. 내가 잘한다니까. 시숙은 눈물을 보이면서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사업이 망해서 갈 곳이 없다면서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형님 내외는 시부모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 결국 눈물까지 쏟아내고 말았네요. 그런 상황 속에 부모라는 게 자식이 눈물을 보이고 있으니 마음이 아픈지 안색이 안 좋으셨어요. 피를 나눈 사이는 눈물로 호소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남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남편도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직접적으로 형님 내외를 용서해 주겠다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분위기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이요, 절대 가까워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형님 내외와 조금씩 서로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좋은 관계로 발전해 가자 남편도 긴장을 풀게 되었고 시부모님께서도 큰 사고를 일으키지 않던 형님 내외를 보며 마음을 놓고 있었어요. 저 역시도 시댁 식구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경계를 풀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가족에게 엄청난 사건 하나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하는 일이 원래 워낙 바빴기 때문에 시댁에 자주 왕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무리해서 시댁에 갔었던 거였죠. 그런데 별 문제가 없으니 더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서부터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곤 시댁에 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너무 긴장을 하지 않고 있었는지 어느 날 불시에 남편과 함께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저희를 마중 나온 형님과 시숙의 표정에서 당황한 모습이 무언가 불안감을 안겨주었죠. 아버님, 어머님은 어디 가셨어요? 그런데 보일러를 너무 세게 틀어놓으신 거 아니에요? 발바닥이 뜨거울 정도예요. 형, 이건 너무 낭비 아니야? 기름값 엄청 나오겠어. 형도 런닝만 입고 있는데도 땀이 흐르고 있잖아. 아, 우리가 좀 전에까지 밖에 있다 와서 몸이 춥다 보니 잠깐 틀어놓는다는 게 깜빡했지 뭐야. 그런데 말도 없이 어쩐 일이야? 아버지랑 어머니는 몸 좀 녹이신다고 온천 여행 가셨는데 미리 연락이라도 하고 왔으면 헛걸음하지 않았지. 이제 막 들어온 거야? 숨이 왜 이렇게 거칠어? 표정도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정말 무슨 일 없는 거지? 오는 길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는데 받질 않더라고. 그래서 엄마한테도 전화해봤는데 역시나 받지 않으시길래 무슨 일이 있으신가 했는데 온천 가신 거였어? 그런데 형은 산에 다녀온 거야?
현관이 왜 이렇게 더러워? 형수님도 안 보이는 걸로 봐선 어디 가셨나 봐? 여보, 나왔어. 마지막 건물까지 증여 계약서 받았어. 이제 내일 일 처리하면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을 것 같아. 형님, 지금 들고 있는 서류 그거 뭐예요?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었나 봐요? 왜 이렇게 당황하시는 거예요? 형님은 저희가 시부모님 집에 온 줄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서류 하나를 들고 들어오다가 이상한 말을 뱉던 도중 저희와 마주치면서 당황했는지 급하게 서류를 몸뒤로 숨기더니 앞에 서 있는 시숙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남편과 저는 눈치채게 되었고 남편은 형님의 손에 들려있는 서류 좀 확인해 볼 수 있냐며 손을 내밀었는데 갑자기 시숙이 화를 내면서 저희를 집 밖으로 내쫓으려고 하길래 그때 시부모님께서 안 좋은 일을 당하셨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 남편은 저에게 당장 경찰에 신고부터 하라며 시숙과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형님은 급하게 방으로 들어가 대충 짐을 챙기더니 시숙에게 준비가 다 끝났다며 먼저 현관문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뒤이어 시숙이 남편을 강하게 밀친 뒤 밖으로 도망을 쳤는데 남편이 발목에 문제가 생겼는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이 차 키를 가져오지 않았다며 다시 집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시숙을 보며 말하자 제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곧 도착할 경찰들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차를 포기한 채 둘은 어디론가 급하게 도망을 쳤습니다. 시숙은 러닝만 입은 채 형님과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남편은 발목을 붙잡으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경찰이 도착해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경찰들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형님 내외를 찾기 시작했죠. 남편이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119에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시부모님의 신원 파악이 우선이라며 제가 서둘러 움직여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시부모님을 찾아다녔지만 어디에도 조금의 단서조차 발견이 되지 않아 불안해하고 있는데 남편이 현관문에 진흙과 낙엽으로 떨어진 걸 보고 시숙에게 한마디 했던 게 갑자기 떠올라 시댁집 뒷산으로 급하게 방향을 틀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올라가다 보니 폐옥 하나가 눈에 들어왔고 시부모님을 찾는 제 목소리에 충격적이게도 시모가 제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어 뒷산 폐옥의 위치를 알려준 뒤 굳게 잠겨있는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자물쇠를 내려치기 시작했어요. 잠시 뒤 경찰분들이 올라와 자물쇠를 주변의 도구로 물리적인 힘을 가해 강제로 열었고 시부모님은 구출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폐옥 자체가 워낙 냉골집이라 꽤 장시간 방치되어 있으셨는지 시부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셨어요. 결국 119의 도움으로 시부모님께서는 응급실로 실려가셨고 형님 내외는 어디로 갔는지 자취를 감춘 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형님 내외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분노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시모에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부 다 들을 수 있었죠. 저희가 자주 찾아뵙지 않는 틈을 타 그 사이 시부가 가진 재산들을 전부 갈취하려고 시모와 시부를 뒷산 냉골집으로 데려간 뒤 그곳에서 서류를 작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부는 폐가 좋지 않아 냉골집에 오랜 시간 방치가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걸 시숙이 이용한 거였고, 시부의 몸이 안 좋아지자 어쩔 수 없이 시숙이 하라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며 깨어나지 못하고 계신 시부를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경찰들에게 전부 다 알려줬기 때문에 시부모님의 재산을 다 빼먹은 형님 내외가 잡히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조금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는 거에 경찰들도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CCTV에도 잡히지 않아 하늘로 솟지 않는 이상 단서가 나와야 하는데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에 경찰들도 난처해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담당 경찰에게 전화가 와서 받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현장을 찾아가니 시숙가 형님이 충격적이게도 다른 집에 몰래 들어가 냉동고인 줄도 모르고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 안에서 문을 열 수 있는 손잡이가 고장이 나서 밖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나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 하필 그 집 주인은 외출을 한 상태라 이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된 거였어요. 형님 내외는 냉동고에서 저체온증으로 점점 몸이 굳어지며 움직이지 못하다가 결국 그 안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충격적인 상황을 겪고 말았습니다. 손에는 부동산 증여 서류를 꽉 쥐고 있는 형님의 모습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형님 내외가 세상을 떠난 뒤 알게 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은 시숙이 운영하고 있던 사업이 분명 망했다고 들었었는데 알고 보니 아무 문제 없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고 회사 직원들의 말로는 사업 확장을 이번에 크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자금이 많이 모자라 방법을 찾다가 결국 15년 만에 시부모님께 모습을 나타낸 거였어요. 지나친 욕심이 결국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시부는 다행히 건강을 되찾으셨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지만 마음이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시부가 폐옥 냉골방에 갇히게 될 당시 시숙에게 한마디 하셨다네요. 노력 없이 결과물을 얻게 된다면 그에 따른 대가는 분명 따라온다고 얘기하셨지만 시숙은 시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네요. 결국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형님 내의 장례를 치르고 15년간 운영했던 회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을 떠난 형님 내가 남기고 떠난 많은 재산은 저희 가족에게 오게 되었지만 불로소득이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나라에 기부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형님 내에는 냉동고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을까요? 끝까지 손에 쥐고 있던 서류를 보면 눈을 감을 때까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도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은 없어서 더 큰 불행은 펼쳐지지 않았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오겠지만 언제나 서로를 의지하고 더욱더 끈끈하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나 행복하시고 돈보다 가족을 먼저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